안녕하십니까. 예담3살입니다. 늦가을인데 뭔 비가 그렇게 질질거리면서 오는지 원. 모처럼 며칠째 새파란 하늘이 계속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2번에 걸쳐 추사가 위대한 예술가인 이유를 입에 거품 물고 떠들어댔는데요. 추사 선생님이 저에게 뭐 하나 준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추사가 미술사의 전무후무한 천재인 이유 3번째, 추사체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노력해서 천재가 되는 게 아니고 타고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타고나는 것만으로는 또 안 되고 천재를 완성시키는 것은 그 시대, 즉 사회라고 봅니다. 정복자 징기스칸도, 로마 제정의 기틀을 닦은 카이사르도 어린 시절 많은 고난을 겪었지요. 그 결과로 인류사에 남을 자신만의 꽃을 피웠습니다. 추사는 좋은 집안에 태어난 데다 자신의 재능에 대한 확신으로 건방질 정도로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사람 마음대로 어디 되나요? 추사 역시 여러 번의 좌절, 오랜 유배 생활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을 알고 인간을 알고 세상을 알게 되면서 진정한 천재로 변해간 걸로 보입니다. 젊은 시절과 말년의 서체는 아마추어가 보아도 확연할 정도로 완연하게 차이나니까요. 그런데 추사의 글씨를 감상하면 서예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게 뭐래요? 이 글씨가 정말 잘 쓴겨?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글씨를 잘 쓴 서체의 표본이라면 누가 있나요? 어머니와 불 끈 채 떡 쓸고 글쓰기 일화로 유명하고 천자문 교본의 글씨를 쓴 석봉 한호를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서체의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는 석봉 한호의 글씨와 추사의 글씨를 비교하면 확연하게 차이납니다. 석봉의 글씨를 보면 붓의 놀림에서 오는 변화, 획의 자유로움, 그 가운데의 질서, 전체적인 조화까지 해서와 행서체 쓰기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추사의 글씨는 이전 서예가들의 글씨에 비하면 지나치게 자유롭기 때문에 언뜻 보면 못쓴 글씨처럼 보이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추사의 글씨를 보려면 어느 정도의 안목은 있어야 한다고 하죠. 안목이라 가게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좀 어려운 거인데, 물론 추사 글씨라는 선입견으로 색안경 진한 거 하나쯤 쓰고 보면 이유는 몰라도 돼, 무조건 잘 쓴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추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서체의 신미성, 추상성, 조형성을 알고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니까요. 추사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술의 발달 과정을 살펴볼까요? 모든 예술은 처음 남의 것을 베끼는 것, 즉 모방부터 시작해서 점차 자기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것을 잘하는 천재는 아무데도 없어요. 예를 들어 보통 사람들 노래방에 가면 처음에는 노래를 부른 가수 모방해서 따라 부르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조금 익숙해지면 노래를 악보에 따라 정확하게 부르는 단계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노래에 자신의 감정을 넣으려고 시도하죠. 어느 구간에서는 이 꺾기도 하고 늘어뜨리기도 하면서 말이죠. 이 단계가 지나면 노래 자체가 품고 있는 감정을 파악해서 부르고, 이후에는 노래를 자신의 느낌대로 편곡해서 좀 더 좋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거의 전문가의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미술과 서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사가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이런 단계는 반드시 거쳤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양반 계급이 어땠나요? 공부가 죽어라 하기 싫어도 회초리 맞아가면서 공부해야 돼. 글씨를 아무리 못 써도 어렸을 때부터 벼루 몇 장 다를 정도까지 연습해야 합니다. 벼슬의 인생을 올인했던 시대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니 당연하게 양반 계급 중에 글씨를 아주 못 쓰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이 이런 경우에는 글씨가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을 나타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조선의 왕들 중에 정조의 글씨와 영조의 글씨, 그리고 선조의 글씨를 비교하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세 분 모두 명필로 유명한데요. 글씨를 보면 역사에서 다루는 세 분의 기질과 성품이 서체에 그대로 보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사람들은 글씨를 자신의 마음에 드는 형태로 쓰기 때문이죠.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기질을 따라가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필적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까지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야 컴퓨터를 사용하니까 자필로 글을 쓸 기회가 거의 없는 현대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연애 편지도 카톡으로 쓰는 시대이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혹시나 모두 알고 계신데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한자 서체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자 서체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전서, 예서, 해서, 행서, 그리고 초서. 전서와 예서는 갑골문을 조금 벗어난 형태로 폭군으로 유명한 진나라 진시황 시대에 많이 사용한 서체이고, 해서는 한자의 형태가 완성된 정자체이며, 행서는 정자인 해서를 좀 쉽게 흘려 쓰는 방법을 시도한 서체로 초서와 해서의 중간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서는 완전한 흘림 글씨로 그림인지 글씨인지 예술성은 있으나 알아보기 어려워서 해석도 잘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5가지 한자 서체는 남북조 시대,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고구려 함부로 쳐들어왔다가 아주 쫄딱 망해버린 수나라, 그 수나라 바로 이전의 시대를 말하죠. 이 시대의 인물인 왕희지, 구양순, 안진경에 의해 완성 정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인데요. 추사도 어렸을 때는 이런 기존의 서체를 모방하면서 서법을 익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재로 인정받았으니만큼 발전의 속도는 그 당시 다른 사람들보다야 월등히 빨랐겠죠. 어쨌거나 추사의 서체 변화를 대략 살펴보면 추사도 젊었을 시절에는 화려하고 폼나는 버터가 줄줄 흐르는 글씨를 많이 썼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매우 컸으니 원래 잘난 사람이 지 잘났다고 하면 좀 보기는 싫어도 할 말은 없죠. 유홍준 씨의 나이 문화유산 답사기 등을 보면 해남 대흥사의 원교 이광사의 글씨에 대한 일화, 창암 이삼만과의 일화 등 다른 서예가의 작품을 아래로 보았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화에 대한 이야기는 정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일화들이 떠도는 것을 보면 추사 스스로 자신의 글씨에 대한 자부심은 매우 컸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긴 유배 생활을 통해 자신을 정화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추사의 서체, 폼 쫙쫙 나고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화려한 서체는 저 멀리 던져버리고 기름기를 쫙 뺀 뼈만 남기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인생을 제대로 겪고 나서야 비로소 여러 가지를 깨달은 거죠. 즉 2단계에서
서체에 자신을 담는 경지로 진화하는 겁니다. 역시 사람은 경험이 최고입니다. 좋은 경험도 좋겠지만 아픈 경험은 오히려 사람을 성숙하게 하니까요. 그런데 쥐는 아프기 싫어서 천재에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가 봅니다. 제주 유배 생활 중에는 예서, 행서, 초서를 뒤섞은 그런 자유로움 안에서도 엄격한 질서를 구사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서체의 획 하나하나를 도끼로 팍팍 찍어버린 듯한 파격적인 서체를 구사하는데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추사체라고 하는 추사 특유의 서체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추사의 글씨 몇 점을 감상하면서 설명을 이어가 볼까요? 추사가 친구의 다실에 선물했다고 하는 편액으로 중로지실이라는 글입니다. 조형성이나 서체의 형태 등이 지나치게 멋을 부린 경향이 있어서 의작 논란이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죽자는 실제 대나무가 두 그루 서 있는 모습을, 지자는 김이 모락모락 휘어오르는 닭의 모습, 실자는 작은 집의 모습을 형성하였습니다. 이 시절 추사의 글씨는 자신감과 함께 멋을 내려는 마음, 그리고 글씨의 심상을 보면 약간의 장난기와 함께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글씨 형태는 추사의 선배인 창암 이삼만의 서체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서체의 형태를 문자의 원형, 그러니까 문자의 뜻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창암이 남긴 유명한 작품들을 보면 이렇게 의형일체의 서체가 많이 보입니다. 이삼만도 조선 말기 3대 서예가 중 한 명으로 일컬어지는데, 이 신포정이라는 정자의 이름을 보면 일반적인 서체에도 매우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산광수색이라는 글씨를 보면 이거는 거의 현대의 캘리그래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씨 쓰느라 집안 말아먹었다는 분답게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거죠. 창암의 글씨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이 안분와인데요. 분수를 지키니 모두가 편안한 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생략한 획수, 꾸불텅거리면서 이어지는 선들이 문자의 의미를 여실히 나타내면서도 조형성의 극치라고 저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추사의 글씨 형태는 여기에서 벗어나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마치 세파를 견디고자 하는 추사의 마음을 표현하듯 서체는 견고한 돌덩어리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되죠. 나이 들면서 서체는 좀 더 힘이 느껴지고 우직한 느낌이 드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서체의 의미와 형태를 자신과 합일시키는 무라이 일체의 경지에 가까이 간 듯합니다. 그리고 추사가 운명하게 며칠 전에 썼다고 하는 봉은사 판전의 편액, 이 작품을 자세하게 뜯어보면 추사의 마지막 경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판전은 판을 보관하는 건물, 즉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장경과 같은 뜻이죠. 글씨 획의 형태를 가만히 보면 판을 보관하는 건물이라는 뜻 그대로 꼭 나무들이 켜켜이 쌓여져 있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버텨온 고목의 느낌, 천년 바위에 이끼가 가득 끼어 세월이 무상한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형태와 획의 구성을 보면 기존 서예의 질서를 무시한 것 같으면서도 전체적인 조형성은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획기적인 점은 글씨를 쓴 주체인 추사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문자 단어의 뜻에 따라 붓이, 글씨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흐르게 놓아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추사의 판전 편액을 보면 서체를
작가의 표현을 위한 도구 또는 감정, 의도에서 해방시켜서 서체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게 한, 즉 서체에 완전한 자유를 준 작품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추사가 미술사의 전무후무한 천재라는 이유 세 번째이죠. 역사 이래 서예에서 이런 경지를 이룬 사람이 있었나요? 제 소견으로는 전무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술의 끝을 경험한 위대한 작가인 추사를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의 철학자 후지즈카가 먼저 연구하고 발표했다니 매우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약소국에 비참했던 현실이기도 하죠. 이제라도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추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들을 통해 추사의 위대성과 깊은 예술 세계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으로 추사에 대한 3부작을 마쳤는데요. 이 영상을 제작하려고 추사고택을 방문하면서 이런 대단한 인물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어떤 곳에서 태어났을까, 그런 궁금증이 일어서 주변을 탐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첨부 영상을 한 편 제작할까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네 번째 영상이 되겠네요. 어차피 횡설수설 내 멋대로 풍수이니까 다음 편도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담세설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유용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